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미국에서 그동안에 이 비밀로 분류하고 있었던 1963년 11월 23일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결론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오스왈드란 사람이 달라스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 케네디를 쏘아서 죽인 사건에 배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뒤에 와렌 리포트라는 게 나와가지고 거의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배후는 없다. 오스왈드는 단독범이다. 그는 문제는 오스왈드가 살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스왈드가 잡혔는데 그 며칠 뒤에 잭 루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오스왈드를 사살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생중계가 됐습니다. 텔레비전에. 잭 루비라는 사람은 또 감옥에서 죽었어요. 이러니까 더 미스테리를 낳고 해서 심지어는 범인이 두 사람이었다. 오스왈드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뭐 동영상을 분석해가지고 이런 주장 등등 나오는데 사실은 단독범으로 보는 게 압도적 정설입니다. 그러나 지금 관련 문서가 공개되니까 그 이외에 그와 관련된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더구나 이 오스왈드는 동서 냉전 시대인데도 소련에 간 적도 있고 쿠바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의심을 사는 거죠. 소련이 뒤에 조종한 것이 아니냐 등등입니다. 당장 나온 기사가 이겁니다. 리차드 헬름스라는 CIA 국장이 은퇴한 다음에 역사 기록으로서 남겼는데 당시 존슨 대통령은 케네디가 죽고 나서 부통령에 있다가 대통령으로 승계한 사람이죠. 월남전을 주도한 사람이죠. 아주 불호했던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지나가는 말처럼 케네디가 암살된 거는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월남 고딘디엠 대통령 암살에 대한 하나의 대가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두 암살 사건이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고딘디엠은 월남 대통령이었는데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고딘디엠과 그 동생을 사살해 버렸습니다. 그게 미국 CIA가 거기에 관여했습니다. 미국 대사관도 관여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그 보고를 듣고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이 지시한 것은 아닌데 쿠데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딘디엠 형제가 암살됐는데 바로 그 며칠 뒤에 케네디가 또 암살되어 버렸습니다. 이 고딘디엠 암살은 월남을 망친 사건입니다. 고딘디엠은 독재자이긴 했지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고 기도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권 문제가 제기되니까 미국에서 고딘디엠을 키우고 만만한 군인들을 앉히려고 해서 군부 쿠데타를 지원을 했는데 고딘디엠이 사라지니까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고 해서 계속 쿠데타가 계속적으로 나고 해서 베트콩과 싸우는 이 반공전선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월남에서 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케네디 암살이 1963년 11월인데 박정희 대통령 암살은 1979년 10월 26일. 이 케네디와 박정희 대통령은 나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1961년에 박정희 의장이죠. 대장 계급장을 딴 박정희 의장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케네디를 만납니다.
이때 케네디가 박정희를 아주 좋게 봤다고 그럽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케네디한테 우리가 월남에 파병할 용기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그 뒤에 실제로 파병하게 됩니다만 월남 파병이라는 약 5만 명, 연인으로 30만 명, 가장 많이 주둔할 때는 5만 명이었습니다. 월남 파병을 통해서 박정희 존슨 관계는 매우 좋아집니다. 하나의 한미 관계에서 밀월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혈맹이니까요. 그러다가 미국에서도 정권이 교체되고 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참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게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인권을 타락한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빼겠다 하는 공약을 내겁니다. 1976년 대통령 선거 때. 아니 인권을 좀 제약하는 거하고 주한미군을 빼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한미군은 한국의 필요뿐만 아니라 미국의 냉전시대 때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두보였습니다. 유라시아 전체가 적화가 됐는데 휴전선 남쪽에 자유의 보루가 있고 거기에 주한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얼마나 미국에 유리합니까? 더구나 주한미군이 당시 한 4만 명 됐는데 4만 명이 있음으로 해서 그때는 작전 지휘권이 유엔군 사령관이 갖고 있었습니다.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예비군을 포함해서 한 300만 명 되는 한국군을 지휘할 수 있게 되니까 미국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인데 그것을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반대가 일어났지만은 미국 안에서도 군인들이 반발하고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해서 결국 그 계획은 성사되지 않았지만은 그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관계가 나빠졌어요. 그러던 차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니까 지금까지도 박정희 대통령 암살에 미국이 관여했다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 관점에서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김재규한테 미국의 CIA나 뭐 대사나 어떤 사람이 박정희를 암살하는 부탁을 했다든지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당시에 미국에는 CIA에 대한 조사가 또 많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CIA가 냉전시대 때 칠레의 아엔데를 제거하는 군사 쿠데타에 관여했다든지 등등 해가지고 외국인 요인 암살에 관여했다. 특히 카스트로를 암살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게 폭로가 되는 바람에 CIA가 아주 위축돼 있을 때입니다. 또 공식적으로 앞으로 CIA는 외국 국가 원수를 암살하는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적 제재가 마련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박정희를 제거하려는 그런 계획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지시관계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뒤에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한 다음에 한 행동을 보면 잘 압니다. 미국에도 알리지 말자고 합니다. 미국에도 비밀로 붙이자고 합니다. 다만 김재규가 불만을 품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박정희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던 이 자주국방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는 주한미군 나가면 좋다. 우리는 핵개발하겠다. 그전에도 핵개발하다가 포드 대통령 시절에 만류해서 포기했는데 주한미군 빼내면 우리는 핵개발하겠다. 그리고 자주국방력을 갖추기 위해서 창원
네, 방위산업체를 건설하고 중화공업 건설을 하면서 자주국방 노선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을 자극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을 자극을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이나 그때나 한국이 핵개발하고 자주국방 노선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김재규는 항소 이후 보충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주국방이 이상일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다. 서독 같은 나라도 집단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우스운 것이다. 이 발언은 정말 문제입니다. 정보부장이라는 사람이 박정희의 안보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람이 박정희가 모든 것을 걸고 추진했던 자주국방을 잠꼬대다. 발상 자체가 웃기는 거다. 이런 표현을 썼다. 여기에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 이 부분에서는 미국과 김재규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박정희의 자주국방 정책.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위험하다. 박정희가 안 그래도 이 자존심 강한 사람인데 옛날부터 박정희의 이력을 조사를 하면은 미군 고문관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분이 독자 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자주국방적 구축이 그것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었던 김재규가 박정희의 가장 중요한 노선을 뒤에서 잠꼬대다. 발상 자체가 웃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때부터 충성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 하나 한미 간의 그때 가장 큰 문제는 소위 인권 탄압 문제였습니다. 인권 탄압 문제. 그때 6월에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오게 돼 있었습니다.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 대사는 그 무렵 김재규와 아주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체면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체면이냐. 카터가 한국에 오는데 민주 인사를 잡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카터 체면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글라이스틴은 누구를 만났냐면은 김재규 정보부장을 창구로 해서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납니다. 이 6월 달에 3번이나 만납니다. 3번이나 만났는데 그 만나서 나눈 대화를 국무부 장관한테 보고한 게 문서가 공개되는 바람에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1979년 6월 20일 주한미국 대사 글라이스틴이 국무부에 지급 전보로 보고한 김재규 정보부장과의 면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글라이스틴입니다. 나는 오늘 김재규 부장을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카터 박정희 정상회담과 한국 내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권 향상을 상징하는 정치적 제스처가 있으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겠다고 말했다. 나는 또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인권 탄압으로 생각될 수 있는 행동을 피해달라고 했다. 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전문을 공개된 전문을 읽어보면 되게 흥미로운 게 하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글라이스틴 대사와 김재규가 만난 게 언제냐 하면은 박 대통령 시해 사건 꼭 한 달 전입니다. 9월 26일입니다. 9월 26일에 글라이스틴 대사가 김재규 정보부장과 만나고 나서 상부에 보고한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가 거의 끝날 때 김재규가 글라이스틴 대사한테 묻습니다. 한국 경제와 국내 정치의 진행 방향에 대한 대사님의 분석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글라이스틴 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앞으로 6달에서 12달 사이에 침체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나는 한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건전하여 성장을 계속하겠지만 과거와 같은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양극화 현상이고 이는 국가를 분열시키고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적 권력 이동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헌법과 정치 조직으로서는 평화적 권력 이동을 관리하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는 한국의 상황을 이란과 비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란보다도 내부적으로 훨씬 강력하며 공통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장래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재규는 대사의 판단이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 이동기나 전쟁과 같은 국내 위기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한국의 발전과 안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의 안정이며 이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문제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 당시에 야당이 들고 일어나고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이게 궁지에 몰려 있는 어려운 시기에 글라이스틴 대사하고 김재규가 권력 이동, 평화적 권력 이동, 말이 평화적 권력 이동이지만 여기서는 평화적으로 박 대통령이 물러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소재로 이야기했다는 것이 좀 그림칙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림칙하게 느끼는. 그러면 글라이스틴 대사는 11.6 사건을 어떤 식으로 보았느냐. 여기에 또 비밀 전문이 공개된 게 하나 있습니다. 즉 11.6 사건 난 바로 이틀 뒤 글라이스틴 대사는 미국 국무부로 전문을 보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0월 28일이니까 참 경황이 없을 때죠. 막 김재규가 잡히고 전두환 합동 수사본부장이 등장해가지고 그 깐깐한 목소리로 아주 무서운 얼굴로 김재규가 범인이란 발표를 하고 있을 그 무렵입니다. 글라이스틴 대사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지난 18일 박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 자신도 강경책의 효용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한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지금 다소 완화된 유신체제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파당적이고 무모하며 공격적인 정치인들 속에서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전문에서는 자기는 박 대통령 암살 보고를 받았을 때 이게 군사 쿠데타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자신의 판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딱 듣자마자 군사 쿠데타라고 생각했느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김재규의 범행 옆자리에 정성화 계엄사령관이 뒤에 계엄사령관이 됩니다만 육군참모총장이 식사 초대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정성화 장군을 의심을 했습니다. 공범이 아니냐. 사실은 공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만 그때는 정보가 부족할 때니까 군사 쿠데타라고 생각할 면도 있었습니다. 1979년 11월 19일 글라이스틴 대사는 국무부에 아주 흥미로운 해명성 전문을 하나 보냅니다. 11월 19일이면은 김재규에 대한 이제 군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박 대통령의 죽음에 미국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이 한국에서 끈질기게 나돌고 있다. 이게 지금 글라이스틴 대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고하는 겁니다. 일본과 미국 언론은 미국이 박정희 정부를 비판한 것은 쿠데타 음모자들에게 모종의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쓰고 있다. 김재규도 재판에서 나의 전임자들이 자신에게 박 대통령을 공격하라고 부추겼다는 주장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한국 내의 어떤 사람들이나 조직들에게 박정희 정권이
1년 이상 유지될지 의심스럽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나는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박 대통령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 때문에 한국인들이 우리의 비판을 오해하여 박정희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다든지 그가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미국이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든지 하는 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다. 아주 묘한 이야기입니다. 박정희에 대해서 카터 행정부나 글래스틴 대사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김재규를 포함해서 주변 인물들은 박정희를 제거하는 것은 미국이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박정희를 제거했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요게 어떤 실마리를 줍니다. 그때 한미 관계는 건국 이후 최고로 나빴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왜 미국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압력을 가하지 않느냐. 그런 내정 간섭이 아니다. 해도 좋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김영삼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10월 초인데 바로 그 열흘 뒤에 부산에서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 북만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이 한미 관계가 나빠지니까 이 민주화 세력이라든지 특히 김재규까지도 박정희를 만만하게 보게 됐다. 박정희를 약하게 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박정희를 싫어한다. 그럼 박정희를 제거하면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생각은 김재규가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킨 건 아니죠. 그러니까 두 나라의 관계가 나빠지니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상상력도 의심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그게 간접적으로 김재규의 마음에 작용을 해가지고 박정희를 암살하게 되었다는 정도의 관여. 이건 관여라고 보기는 힘들고 현상이겠죠, 현상. 그러나 작은 나라와 큰 나라 간에 갈등 관계가 생기면은 그 작은 나라에서 권력층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세계 전체와 협조해가지고 김정은에 대한 압력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 노동당 정권 안에서 김정은의 권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가 이렇게 김정은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죄어오면은 이게 시간 문제겠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계산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암살 쿠데타 등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건 물론 미국 CIA가 중국의 정보기관과 합세해가지고 김정은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분위기가 지금 1979년 박정희가 느꼈던 비슷한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삼면의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위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 남한의 민주화 세력 또는 친미 세력 그리고 미국 이 삼면의 적에 둘러싸여서 상당히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박정희를 지켜야 할 김재규가 바로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박정희를 사살하게 되는 거죠. 물론 감정적인 것도 컸습니다. 차지철에 대한 불만. 박정희 기고실장 차지철이가 대위 출신인데 중장 출신인 김재규에 대해서 아주 무례하게 행동한. 그래서 차지철을 먼저 쏘고 그 다음에 박정희를 쏘는데 박정희는 형님 같은 사람이죠. 나이도 7살 많고 김재규를 출세시킨 사람이 박정희인데 박정희에 대한 미움보다는 차지철에 대한 미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은 이런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11.6 사건의 주범은 차지철이다.
차지철이가 11.6 사건을 만들었다. 오만 방자하게 행동하다가. 뭐 이런 농담을 했는데 그게 더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간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것이 하나의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글라이스틴 대사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퇴임한 글라이스틴 대사를 만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한 것이 미국을 경계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몰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글라이스틴 대사는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프랑스로부터 재처리 시설 도입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핵 개발 의지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글라이스틴 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을 괴롭힌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박정희가 죽고 나서 조문사절로 오는 당시에 사이러스 벤스 국무장관한테 보낸 전문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박정희를 이렇게 높게 평가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박 대통령이 차지할 위치는 확고하다. 최근에 와서 정권의 정통성이 약화되긴 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를 한국 근대화의 아버지로 추앙하고 있으며 분단과 전란과 빈곤으로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눈부신 경제발전과 자부심을 가져다 준 지도자로 보고 있다. 농촌 출신인 그는 농민들을 위한 애정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물론 그는 사교성 있는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국민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는 내가 가장 잘 안다는 식의 자신만만함은 그의 모델이었던 일본 명치유신 시절의 영향이었다. 지금은 그의 위대한 성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다른 해결책을 요구하는 미래에 대비할 때이다.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그때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글라이스틴 대사를 민주화 또는 야당 진영에서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보고한 문서를 읽어보면은 김영삼, 김대중 민주투사들에 대한 평가는 아주 낮아요.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높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면서 국가적 외교의 입장에서 뭐 일종의 악역을 담당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글라이스틴 대사의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박 대통령이 차지할 위치에는 확고하다. 최근에 와서 정권의 정통성이 약화되긴 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를 한국 근대화의 아버지로 추앙하고 있으며 분단과 전란과 빈곤으로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눈부신 경제발전과 자부심을 가져다 준 지도자로 보고 있다. 농촌 출신인 그는 농민들을 위한 애정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이게 뭐 정확한 판단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박정희 죽음에 미국이 관여되었느냐? 관여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재규에게 박정희를 죽이라는 암시나 지시가 있었느냐?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